안녕하십니까. 커말 2급 필기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2014년 2회 스프레드시트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부분합에 관한 문제인데요. 일단 부분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부분합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엑셀에는 그 자료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분합은요, 사용이 간단하고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일정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부분합은요, 전체 데이터를 부분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예시 한번 보십시오. 커마 1급 필기 합격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합격, 불합격자가 이렇게 섞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합격자의 리스트, 합격자의 리스트를 구분하기도 힘들고요. 각각의 건수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분합을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불합격자 수, 그리고 합격자 수, 자, 그것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때 개수를 각각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개수는 또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전체 개수는 이제 10건이 되고 10명이 되고요. 10명에서 불합격자는 7명이고 합격자는 3명이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부분합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 여부를 그룹화하여 그룹별 개수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격 여부, 이제 필드, 항목이 되겠죠. 합격 여부를 기준해서 그룹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당연하죠. 자, 항목의 이름까지. 자, 이 이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범위 설정을 해야겠죠. 범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렬을 해야 됩니다. 정렬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부분합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합격 여부를 기준해서 이것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정렬 방식은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정렬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뒤에 제가 실습을 하면서 정렬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 데이터 윤곽선에서 부분합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부분합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위 선택을 하고요. 정렬하지 않고 바로 부분합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의 윤곽선에 부분합이 있습니다.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룹할 항목은요, 합격 여부가 되겠습니다. 합격 여부 선택을 하고요. 자, 합격 여부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까? 건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분합에 계산할 항목, 자, 이 함수가 적용될 항목도 합격 여부가 되고요. 이 합격 여부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번 결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합격 여부면, 합격자 개수라면 합격자 개수 전체가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잘못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에 가서, 자, 정렬 및 필터에 가면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합격 여부에 대해서 정렬을 해야 됩니다. 합격 여부에 대해서 정렬을 하고요. 자, 오름차순을 하든 내림차순 정렬을 하든 정렬하는 방식은 상관없습니다. 내림차순 하면은 합격이 위쪽에 배치가 되는 거고요. 오름차순 하면은 불합격자가 위쪽에 위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하는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그 차이뿐이지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 부분합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룹화할 항목은 합격 여부가 되고 그 다음 합격 여부에 대해서 개수를 구할 겁니다. 이때 사용할 함수는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합계, 그리고 개수도 구할 수도 있고요. 평균 구할 수도 있고요. 최대값, 최소값, 곱,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함수를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합에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 집계된 결과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분합을 계산할 항목을 여기서 선택을 하고요. 다른 항목도 또 선택할 수가 있겠죠.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고 싶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설명 잘 들어보십시오.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것은
현재 부분합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죠. 여기서는 뭐 체크를 하든 체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만일 이전에 부분합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다시 현재 부분합을 적용을 한다. 그럴 때는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전의 부분합이 지워집니다.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이전의 부분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재 부분합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 이렇게 중복해서 부분합을 적용하지 않을 때는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 자, 적용하면은 뭐 불합격자 그리고 합격자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페이지를 나누게 되면은 출력하게 되면은 각각에 대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한 장이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그러니까 불합격자에 대한 어떤 요약된 결과 보겠다. 합격자에 대한 어떤 요약된 결과를 보겠다. 그럴 때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고요.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는 보통 체크를 하고요. 적용을 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불합격자의 리스트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합격자의 리스트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때 집계된 결과, 자,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 조금 전 개수 구했잖아요. 그죠? 자, 7, 3 나오고요. 그리고 전체 개수는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자, 어떤 새로운 이렇게 기호가 만들어졌죠. 이게 윤곽 기호인데요. 자, 보세요. 자, 1번 한번 눌러볼게요. 자, 1번 눌러보면은 전체 개수만 집계된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보는 것도 개수가 많으면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개수. 그 다음 2번 누르면은 불합격자 개수, 합격자 개수, 전체 개수. 3번은 전체 리스트하고 집계된 결과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윤곽기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일 부분합 적용한 것을 지우고 싶다. 자, 지우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동일해요.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 있죠. 모두 제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누르시면은 원래 데이터로 되돌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실기시험을 보실 때 부분합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부분합 문제를 풀다가 잘못 풀이를 했다. 그럴 때는 원래 데이터로 되돌려 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분합에 대한 개념 잡으셨죠? 각각의 이제 이 기능들이 어떤 기능인지 아실 겁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실습 한번 해보십시오. 실습 직접 여러분들이 체크해보고 체크도 한번 제거해보고 다른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 공부할 때 암기 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자, 이와 같이 실습 위주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은 필기 합격은 당연하고요. 실기까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실기. 자, 실기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까지 준비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꼼꼼하게 연습을 통해서 개념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풀이가 더더욱 쉬울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주의할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바르게 혹은 틀리게 문제에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행에는 열 이름표가 있어야 한다. 자, 열 이름표가 뭡니까? 이거죠. 반드시 있어야겠죠. 자, 기준이 항목 이름이 있어야지 어떤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서브토탈 함수를 사용하여 합계나 평균 등의 요약 함수를 계산한다. 자, 서브토탈이 뭡니까? 합인데 부분합이란 얘기예요. 자, 조금 전 보시면은 함수를 여러분들이 지정하지 않았는데, 자,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범위 선택을 할 때, 자, 뭐 셀 하나 선택을 하고요. 범위 선택을 이렇게 다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범위 선택이 되는 그런 이제 기본 기능이 일단 제공이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적용을 했잖아요. 그죠? 적용을 했을 때, 자, 여기 불합격 개수를 7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단순한 7이 아니고요. 함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서브토탈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를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우리 대화상자에서 개수라는 함수를 이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함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계된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은 함수가 적용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합이 실행되면 윤곽기호가 표시되므로 각 수준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 조금 전 보여드렸죠. 1번, 2번, 3번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각각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열에 있는 자료에 대하여 여러 개의 함수를 중복 사용하여 다중 함수 부분합 작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 개수를 이제 첫 번째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엔 평균, 그 다음에는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함수들을 부분합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중함수 부분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새로운 값 대치 이거 체크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적용한 것을 그대로 살리고 두 번째를 적용하려면 체크는 해제해야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부분합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합계, 개수에서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시험에는 부분합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두시고요. 부분합 작성 후 윤곽 기호를 눌러 특정한 데이터가 표시된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하면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차트가 작성이 된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누르면 그때에 따라서 데이터가 달리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때 차트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차트가 작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분합에 대해서 이제 개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부분합 기능을 이용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실습을 하게 되면은 오래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실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쉽게 합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시면 좋지만은 시간이 많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을 제가 대신하면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실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설명드리는 그 기능들의 의미들, 특징들 제가 실습하면서 이제 보여드렸을 때 그때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반드시 실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대신해서 실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부분합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필드가 반드시 정렬되어 있지 않아도 제대로 된 부분합을 실행할 수 있다. 자, 부분합하고요. 정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부분합에 대한 특징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정렬에 대해서 꼭 출제가 돼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분합을 실행을 하려면은 정렬이 되어 있어야만 결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 잘 모른다 하더라도 부분합하고 정렬의 관계만 정확하게 아신다라면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4번에 보시면은 부분합 계산에 사용할 요약함수를 2개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종류 수만큼 부분합을 반복 실행해야 한다. 자, 부분합을 반복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첫 번째 부분합을 실행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부분합을 추가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제를 해서 두 번째 부분합을 추가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2개 이상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함수를.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중 고급 필터를 이용하여 국어 점수가 7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인 데이터 행을 추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자, 필터링. 자, 필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필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걸러낸다는 뜻이에요. 자, 정수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수기에 있는 필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걸러내기 위한 그런 조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걸러내려면 조건이 필요하겠죠. 자, 조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어 점수가 7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인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엑셀에서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입력하는 방식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일단 국어 점수가 60점 이상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90점 미만이라는 조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AND입니까? OR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 그리고입니까? 아니면은 또는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고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0점 이상, 90점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80점 같은 점수들 있죠. 이런 점수들이 해당되겠죠. 그럼 80점이라는 이 점수는 70점 이상이라는 조건하고요. 90점 미만 조건을 어떻게 동시에 만족을 하죠. 자, 동시에 만족할 때는 AND 그리고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좀 복잡한데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70점 이상, 90점 미만이라는 것은 and를 뜻하는 겁니다. and, 그리고. 자,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또는, 만일 또는이라고 연결되는 경우, 이건 or죠, or. 자, 70점 이상도 되고, 90점 미만도 된다라는 조건. 근데 이 문제는 그런 조건이 아니죠. 7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80점과 같은 이런 점수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점하고 90점 그 사이에 이제 점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nd라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and. 자,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될 때는 같은 행의 조건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국어라는 필드명이 있죠. 자, 이렇게 같이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70점 이상이다. 자, 부등호가 먼저 앞에 옵니다. 70점 이상. 자,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상은요, 포함이 되는 겁니다. 70점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70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됐죠? 등호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90점 미만. 자, 90점 이하라고 하게 되면은, 90점도 포함이 되는데요. 미만이라고 하게 되면은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등호가 빠져야 됩니다. 자, 이상하고 이하는요, 등호가 포함이 되는데요. 미만, 그리고 초과라는 것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등호가 빠집니다. 자, 그래서 70점 이상, 90점 미만. 자, 아시겠죠? 이것을 같은 행에다 입력하게 되면은 and. 자, and.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에 있으면 and가 되고요. 다른 행에 있으면 or가 되는 겁니다. 자, 만일 문제에서 국어 점수가 70점 이상이거나 국어 점수가 90점 미만인 데이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행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 예측하여 분석할 수 있는 도구는, 자, 엑셀에서는요,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주식의 어떤 결과를 예측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키가 되는 것은 어떤 변화, 자, 어떤 가상적인 어떤 변화에 따른 그 값의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래쪽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기능을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는 묻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의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자, 시나리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어떤 사건에 따른 여러 가지 가상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아래쪽 예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컴퓨터 일반하고요, 스프레드시트 일반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일반이라는 과목, 세 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과목의 평균값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평균값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90점, 40점, 30점일 때는 53이 평균값이 되겠지만은, 만일 데이터베이스 일반의 점수가 80점으로 증가했을 때, 30이 아니라 만약 이게 80점이면은 그때 평균값이 얼마가 될까? 이런 것들을 궁금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10점이면 또 어떻게 될까? 자, 그때 평균값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시나리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창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에 출제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중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 자, 필드로 되어 있는 값들이 있습니다. 합격 여부를 기준해서 한번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정렬하는 방법은요, 뭐 이렇게 범위, 자, 머리글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빼고 이것만 범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실제 데이터만 정렬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같이 선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데이터에 가서, 자, 정렬에 가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는 게 있죠. 자, 이거 체크를 해제하면요. 자세히 보세요. 자, 위쪽의 범위가 체크를 하게 되면은 빠지죠. 자, 그래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실제 데이터만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에서 자동으로 첫 번째 행은 일반적으로 이제 머리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렬해서 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크하거나 체크를 또 해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렬을 제대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데이터만 일단 선택이 되도록 만들고요.
정렬하는 방법은 자, 이름, 지역, 뭐 컴퓨터 일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합격 여부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정렬의 기준. 자, 정렬의 기준이 값. 자, 지금 현재 합격, 불합격이냐. 이것은 값입니다. 그리고 셀의 색깔이라든지 글꼴 색, 뭐 셀의 아이콘이라든지 다른 값을 가지고도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것은 잘 선택 안 하죠. 보통 값을 가지고 정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자, 서식을 이용을 해서도 서식의 어떤 설정 상태를 가지고도 정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값을 선택을 하죠. 자, 정렬은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림차순하게 되면은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런 순서대로 되는 것은 뭐예요? 점점점 커지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오름차순이 되는 겁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확인 누르게 되면은 비읍이 있고 히읗이 있죠. 자, 비읍 다음에 히읗이잖아요. 그죠? 순서로 따지면은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정렬할 수도 있고요. 자, 다른 방법 외에 또 한 가지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름차순, 내림차순만 정렬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것들은 뭡니까?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순서가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평소에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용자 지정으로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 이렇게 추가하고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렬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엑셀에는 숨기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면에서 이제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자, 행 부분에서 행 번호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요. 숨기기 있습니다. 자, 숨기기 클릭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없어졌죠. 안 보입니다. 자, 다시 이 경계선 부분을 더블 클릭을 자, 경계선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숨기기 취소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자, 나타나고요. 자, 숨기기를 하고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자, 숨기기 하고 난 뒤에 정렬을 하게 되면은 자, 순서가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잘 보십시오. 자, 지금 현재 이게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내림차순 정렬되면은 합격, 그 다음 불합격 순서대로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순서가. 자, 숨기기를 하고 자, 정렬을 해볼게요. 자, 이것을 오름차순이 아니고요.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숨기기 처리되지 않은 행들은 정렬이 되었어요. 그죠? 합격 다음에 불합격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숨겨진 행들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냥 정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숨기기 하고 난 뒤에 정렬하시면은 정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렬을 제대로 하려면은 숨겨져 있는 행들을 다 숨기기 취소를 해야 돼요. 그죠? 숨기기 되어 있다라면은 이 부분들을 숨기기 취소를 해서 그 다음 정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머리글의 값이 정렬 작업에 포함 또는 제외되도록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이 부분이죠. 자, 2번, 숨겨진 열이나 행도 정렬 시 이동되므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열과 행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자, 이거 잘못 설명하고 있네요. 자,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동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정렬 시 이동된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림차순, 오름차순 뿐만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을 통해서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셀 범위나 표열의 서식을 직접 또는 조건부 서식으로 설정한 경우 셀의 색 또는 글꼴 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서식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면, 그러니까 셀의 색이라든지 글꼴의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면 그것을 기준해서 정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추가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서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셀에 설정된 메모는 지워지지 않는다.
자, 메모는요, 실제 이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 데이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여기서 여러분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만일 여기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데이터가 지워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모도 같이 지워질까요? 자, 딜리트 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메모를 삭제하려면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메모 삭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셀에 설정된 내용과 서식이 함께 지워진다. 자, 셀 서식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 셀에다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자, 셀 서식에 가면요. 여러 가지 탭들이 있죠. 뭐 어떤 표시 형식을 바꿀 수도 있고, 뭐 맞춤, 글꼴, 테두리, 뭐 채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그 채우기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딜리트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은 셀 서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홈, 편집, 지우기, 내용 지우기를 실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자, 뭐 간단하게 딜리트 키를 누를 수도 있지만은 그 리본 메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셀 선택을 하고요. 자, 홈에 가서 편집에 가서 지우기에 가게 되면은 그 내용 지우기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해도 내용이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4번의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는 오른쪽 버튼 클릭을 했을 때 보여지는 메뉴가 되고요. 여기서도 내용 지우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아래 워크시트는 채우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결과이다. 다음 중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에서 방향은 열, 유형은 급수, 급수일 때 단계값으로 오른 것은, 자,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간단하게 제가 한번 개념을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엑셀에서는 채우기라는 기능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자, 2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 교차되는 부분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채우기 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마우스 위치를 두시고 클릭을 하고 쭉 드래그해서 내려보십시오. 자, 내려보시면 복사가 되죠. 자, 그리고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되돌리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일식 플러스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값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 말고요. 자, 일단 범위 선택을 하고요. 8번째 영역까지 범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다양하게 한번 기능을 구현을 해볼게요. 자, 홈에 가시면은, 편집에 가시면은, 자, 채우기에 가시면은, 계열이 있습니다. 자, 계열에 가면은,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가 나와요. 여기서 방향, 뭐 유형 이런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방향은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행방향이 아니고 열이죠. A 열을 방향으로 해서 값을 어떻게 변화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이 있고 급수, 뭐 이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선형은요, 더하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라는 값을 준다라면 단계값을 2라고 주게 되면 20 플러스가 돼요.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2, 4, 6, 8, 10. 자, 이렇게 되죠. 자, 개념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자, 급수 한번 해볼게요. 급수는 곱하기입니다. 자, 2를 곱해라. 그럼 4, 8, 16, 32, 64. 됐습니까? 자, 뭐 개념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급수하고 마이너스 3 한번 주겠습니다. 그럼 확인 버튼 누르면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또 다시 양수가 되면서 18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54가 되죠. 자, 그럼 답 나왔네요. 그죠? 방향은 열이고요. 자, 열 방향. 자, 급수. 자, 급수는 곱하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2에서 6, 6에서 18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제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단계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원 단위로 입력된 숫자를 100만원 단위로 표시하기 위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옳은 것은?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숫자를 입력을 했죠. 그러면 이 숫자가 23450000입니다. 자, 이것을 입력한 데이터를 다양한 형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 가면요. 자, 표시 형식을요. 숫자로 바꾸는데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좀 더 보기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쉼표를 다 천 단위마다 입력한 것이 아니라 셀 서식에서 엑셀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통화를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자, 통화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 데이터 한 번만 입력을 하면요. 이런 형식을 바꿔주면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문제에서는 현재 원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100만 원 단위로 해서 표시를 하는데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 가면요. 표시 형식에서 숫자, 통화, 회계, 날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형식이고요. 자, 이거 외에 이와 같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지정으로 가야 돼요. 사용자 지정. 여기서 직접 형식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1번에서 4번까지가 있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샵 하고요. 자, 샵하고 쉼표 샵 입력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는 여기 보기에 보시면은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 단위마다 쉼표가 입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샵은요,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자리를 뜻하는데 세 자리 앞에 쉼표가 들어갔죠. 자, 그 말은 천 단위마다 쉼표를 표시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자, 100만 단위로 표시하라는 얘기는 23450000에서 자, 여기서 100만 단위로 잘라내란 얘기예요. 자, 뒤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뒤에 쉼표가 하나 더 추가됐네요. 쉼표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기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쉼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에 세 자리, 그러니까 천 단위가 된 거죠. 지금 천 단위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공 3개가 실제 데이터는요, 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지만은 표시 형식을 바꿔줬기 때문에 뒤에 0 3개가 없어지고요. 자, 이것은 천 단위로 된 거예요. 천 단위. 예, 그러니까 23450 23,450이 아니고 뒤에 000 03개가 생략이 되면서 이것은 천 단위로 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100만 단위라고 얘기를 했죠. 자, 셀 서식에 가서 자, 그러면 이제 3번처럼 쉼표를 하나 더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23만 남네요.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이게 100만 단위예요. 그러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2340만 5만인데 2300만까지만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100만 원 단위로 표시하라는 얘기는 2300만까지 표시하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23만 표시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쉼표를 2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쉼표 하나에 공이 3개씩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원 뭡니까? 1, 03개, 03개. 이게 100만 단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쉼표 하나에 03개가 지워지고요. 또 쉼표 하나에 03개가 지워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렇게 세 자리를 두고 쉼표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천 단위마다 쉼표를 삽입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쉼표가요, 맨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자리를 생략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세 자리가 이렇게 생략이 됩니다. 물론 실제 데이터는 그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만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45만이었는데 이게 23,450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다음 쉼표가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거 하나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2300만인데 2300만이 23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100만 단위로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쉼표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3개가 또 생략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데이터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 중 찾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데이터가 많을 때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한 번에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단축키로 해서 컨트롤 F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F 눌러 보십시오. 그럼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찾기 탭에 가면은 찾을 내용을 여기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차선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다음 찾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찾기 누르면은 아무 변화가 없죠.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옵션 버튼 누르게 되면은 좀 더 상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범위 부분에서 시트라든지 통합 문서. 그러니까 시트는 자, 현재 시트 1. 자, 이 시트에서 찾는다는 뜻이고요. 통합 문서라는 것은 이 전체, 그러니까 시트 2, 시트 3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자, 찾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검색을 행으로 할 거냐, 뭐 열흘로 할 거냐, 그 찾는 위치가 수식이냐, 값이냐, 메모냐. 그러니까 메모에 있는 값을 가지고도 또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메모를 설정을 해서. 자, 대소문자. 영문 같은 경우에 소문자 A도 있고 대문자 A도 있잖아요. 그죠? 자, 대소문자를 구분할 거냐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전체 셀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찾을 거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강의라고만 입력을 해요. 자, 그러면은 강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죠? 자, 왼쪽에 움직임이 보이시죠? 만약에 전체 셀 내용 일치를 체크를 하잖아요. 자, 체크하면 일치한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순수하게 강이란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옵션 사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찾을 수 있다. 자, 대소문자 구분 체크할 수 있고요. 2번 수식이나 값을 찾을 수 있지만 메모 안의 텍스트는 찾을 수 없다. 아니죠. 찾는 위치가 수식, 값, 메모도 있었습니다. 자, 메모 안에 있는 텍스트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위쪽 방향이나 왼쪽 방향으로 검색 방향을 바꾸려면 Shift 키를 누른 채 다음 찾기를 클릭한다. 자, 보세요. 자, 강의라고 입력을 하고 다음 찾기를 누르게 되면은 자, 위에서 아래로 찾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순서가 기본적으로. 근데 만일 이 상태에서 여기서 다음 찾기 누르면은 강 자유를 찾겠죠. 그렇지만 Shift 키를 누르고요. 꼭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에 Shift 키 누르고 다음 찾기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은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돌려서 뒤로 찾게 되는 겁니다. 자, Shift 키 누르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4번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 자, 별표는 모든 문자를 대신할 수 있고, 자, 물음표는 해당 위치에 한 문자를 대신할 수 있다. 자, 와일드카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동일한 값을 찾을 때는 다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찾으려는 데이터가 자, 성은 알겠는데 이름 모르겠어요. 그쵸? 자,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뭐 김하고 별표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들 찾을 수가 있어요. 김시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름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별표라는 것은 모든 문자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강으로 시작하는 두 자리 이상의 문자, 그러니까 한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물음표가 들어가면은 한 자리, 두 자리. 그러니까 물음표는 한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자리입니까? 두 자리가 됐죠. 그래서 두 자리 이상. 자, 두 자리 이상의 문자를 찾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가입일이 2000년 이전이면 회원 등급을 골드 회원 아니면은 일반 회원으로 표시하려고 할 때 C19번째 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C19번째. 자,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현재 데이터가 표시가 되지만은 수식을 제대로 입력을 해야만 이렇게 값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가입일이 있습니다. 자, 연도, 월, 일까지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2000년 이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도만 필요한 겁니다. 월은 필요 없어요. 월과 일은 필요 없습니다. 연도만 찾아내서 연도만 추출을 해서 자, 이 연도가 2000년 이전이냐? 자, 2000년 이전, 뭐 이전, 이하. 자, 그때는 2000년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이하. 자, 가입일이 2000년 이하냐라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2000년 이하면은 회원 등급이 골드 회원이 되는 거예요. 골드 회원. 자, 2000년 이하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골드 회원이 되고, 자, 그 다음 2002년. 자, 이것은 아니네요. 이것은 일반 회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수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함수 문제들은 계속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한 번에 100%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듣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또다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자, 연도에서, 필요한 것은 뭐죠? 그 날짜에서 필요한 게 뭐죠? 자, 가입일에서 필요한 것은 연도입니다. 자, 연도만 추출해서 조건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를 추출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yea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year. 자, 그래서 year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B19번째 셀을 묶어주면은 2000이라는 이 연도만 딱 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year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C19번째 셀에 지금 수식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일도 같은 행위에 있는 가입일을 가지고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B의 19번째 셀을 가지고 year 함수를 해서 묶어줬습니다. 자, 보세요. 보기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은 year 함수가 이용된 것이 4번밖에 없죠. 자, 여기서 다른 함수는 모른다 하더라도 year 함수가 연도를 추출한다는 것만 여러분들 아시면은 이 문제에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해설을 들으시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연도를 추출했죠. 자, 2000년 이전이라는 조건 처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추출한 이 값이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2000이 되는 거죠. 자, 이 값이 2000 이하냐? 2000 이하냐? 자,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하 함수의 이 결과값하고 자, 2000원 값하고 사이에 부등호를 주는 거예요. 작거나 같다. 이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조건을 만족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골드 회원 아니면 일반 회원이 있죠. 그래서 골드 회원 그 다음 뒤에는 일반 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if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if 함수. 그래서 if 해서 자, 괄호를 쉼표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가고요. 첫 번째에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조건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true일 때,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참일 때 반환하는 값, 그 다음 false일 때, 거짓일 때 순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건, true, false 순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중 아래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각 항목에 입력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또 그 해당 문제가 나올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제가 그 내용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개발 도구에 가게 되면은 매크로 기록 그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을 수행을 하면요, 매크로 기록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자, 매크로 이름이 기본적으로 매크로 2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었는데, 이것은 엑셀에서 임의로 이렇게 값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력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매크로 이름을 이렇게 컴퓨터에서 지정해주는 이름을 그대로 이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임의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그 입력하는 방식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바로의 키, 여기 컨트롤 플러스 D에 이렇게 입력할 수 있죠. 뒤에 알파벳으로 입력할 수 있는데요. 바로의 키는 이 매크로를 좀 더 빠르게 수행을 하기 위한 그런 키를 여기에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무조건 입력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력을 해도 되고 입력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필수 조건은 아니고요.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매크로 저장 위치. 자,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매크로, 그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을 할 거냐, 새 통합 문서에 저장을 할 거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을 할 거냐. 자,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현재 통합 문서는 현재 여러분 작업하고 있는 현재 통합 문서가 되고, 새 통합 문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통합 문서가 되는 거예요. 자, 설명 부분은요, 이 매크로는 이런 매크로입니다 라는 것을 그냥 적는 거예요. 이것은 매크로로 사용하는 사람 혹은 만드는 사람들이 이 매크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로 그냥 적는 이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 매크로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보기 보도록 하죠. 1번. 매크로 이름을 매크로 연습으로 입력했다. 자, 이거 틀렸습니다. 자, 매크로 이름은요, 매크로 1, 매크로 2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부여가 되는데요.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수정을 하는데 공백은 안 됩니다. 공백은 안 돼요. 여기 보시면은 매크로 한 칸 띄우고 연습되어 있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그리고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입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자, 공백은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2번. 바로가기 키를, 키 값을 M으로 입력하였다. 여기 M으로 입력했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거 맞습니다. 자, 바로가기 키는요, 뭐, 입력하지 않아도 매크로 기록은 가능한데, 입력하려면은 영문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고요. 3번. 매크로 저장 위치를 새 통합 문서로 지정하였다. 자,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인데 화면에 보일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현재 통합 문서 외에 새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죠. 맞는 설명이에요. 4번 설명. 자, 설명에 매크로 기록자의 이름, 기록한 날짜, 간단한 설명 등을 기록하였다. 가능합니다. 이 매크로에 대한 그런 뭐 어떤 정보들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 수식의 실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각의 함수를 이해를 하셔야겠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1번에 보시면은 파워라는 함수가 있네요. 자, 파워라는 것은 거듭 제곱을 뜻하는 겁니다. 자, 2의 4승, 2의 4승. 자, 이게 거듭 제곱이죠. 그때 2가 밑이 되고요. 4는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하고 5하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 말은 2의 5승을 뜻하는 거고요. 2의 5승은 3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썸해서 나왔는데, 자, 썸은요, 썸 내에 들어가는 인수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게 되면은 3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맥스. 자, 맥스는 뭐, 그 함수 이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인수 중에 최대값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들 중에서 최대값은 42가 되겠네요. 그래서 42가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셔도 이제 3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자, 4번. 자, 인트. 자, 인트는요. 자, 이 들어오는 인수 값에 가장 가깝고 작은 정수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티저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정수 값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수 뭐 2.4, 뭐 2.7, 뭐 2.4 이런 실수 값이 들어가면은 이것을 정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가깝고 작은 정수를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32.2라면은 32라는 정수값도 있을 거고요. 33이라는 정수값도 있을 겁니다. 가까운 정수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작은 정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3은 안 되고 3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가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A 첫 번째에서 C 네 번째, A 첫 번째에서 C 네 번째. 자, 영역에 대한, 수식의 실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자, 함수 뭐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번에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또 반복해서 계속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count if가 나왔네요. count if, index, truncation 함수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자, count if는 자주 나오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count라는 것은 건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if라는 것이 붙었네요. 자, if는요, 조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조건을 처리할 때, 자, if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count if 하게 되면은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 그러니까 두 개의 인수가 들어갑니다. 범위, 조건이 들어가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B 첫 번째부터 B 네 번째까지 범위가 선택이 되었죠. 그 다음 뒤에 조건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잡한 것 같죠. 결과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B 세 번째 셀의 값이 아니다. 자, 부등호를 이렇게 마주보게 되면요, 등호의 반대요.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B 세 번째 셀의 값이 얼마입니까? 5네요, 그죠? 5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가 아니다. 자, 그것을
이게 셀의 이제 위치 값이 되고 이거는 부동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조건으로 입력을 못 합니다. 자, 셀의 주소 이것 때문에 같이 입력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큰 따옴표로 묶어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 열로 해서 만들어 두고 그 다음 그 사이에다가 앰프센트로 해서 셀 주소하고 이 문자로 만든 것을 서로 연결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앰프센트는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서로 이제 연결되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5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범위는 정해줬잖아요. 그죠? 조건은 뭡니까? 5가 아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5가 아닌 경우가 개수가 셀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3개죠. 그래서 결과는 3이 되는 거예요. 1번의 결과는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자, count if B의 첫 번째에서 B의 네 번째까지죠. 자, 이것은 숫자 3이 들어왔기 때문에 앰프센트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냥 큰 따옴표로 해서 안에다가 3 초과라고 입력을 한 겁니다. 자, 등호는 빠졌고요. 3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은 포함되지 않고요. 3 초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B의 첫 번째에서 B의 네 번째까지 5, 6, 7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결과가 3이 되겠습니다. 3번 인덱스. 자, 인덱스는 행렬의 값을 주고요. 데이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먼저 들어옵니다. A 첫 번째에서 C의 네 번째라고 했습니다. 자, 범위 들어오고요. 그 다음 행번호, 열번호예요. 행렬 값이 들어옵니다. 행이 4가 되고 열이 2가 되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행. 자, 2열. 하나, 둘, 2열이 되네요. 그러면 네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요렇게 3이란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반환되는 값은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는요, 범위에서 행렬 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2번, 3번이 다 결과가 3이죠. 정답은 나왔네요. 4번은 이제 정답이 될 건데 4번 복잡하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함수가 같이 하나의 수식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안쪽부터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쪽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 sqrt 함수는요, 양의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인수에 대한 양의 제곱근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B 첫 번째 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 첫 번째 셀은 7이라는 값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값을 루트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루트 값. 양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트 7은 얼마가 되냐면은 2. 얼마가 나옵니다. 2. 얼마. 자, 이거 계산하는 방법. 뭐 여러분들 뭐 수학 시간 다 배우셨겠지만은, 만약 2가 되려면은, 자, 2가 되려면은 4가 돼야 되고, 자, 루트 4는 2가 되잖아요. 그죠? 자, 3 같은 경우에는 루트 9가 되죠. 그래서 루트 4하고 루트 9 사이에 있기 때문에 2. 얼마에 그 정도의 위치에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645 정도 됩니다. 2.645. 그래서 뭐 일단 소수 값으로 해서 2.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2. 얼마 정도에서 2. 그 소수점을 해서 나오고요. 자, 그 값을 자, 트렁케이션은요. 절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삭. 그래서 인수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요. 이 숫자에 대한 이 자릿수만큼 잘라줘라 그런 뜻이 되고, 이 문제처럼 자릿수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냥 그 정수값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45에서 소점 부분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절삭하게 되면 결과는 2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V룩업이 있고 H룩업이 있는데요. H룩업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정답이 V룩업이 되기 때문에 V룩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정답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V룩업은요, 룩업 찾는 건데 수직으로 찾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버티칼. 자, 버티칼은 수직, 열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래쪽 화살표를 이렇게 그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V룩업이 나오면은 수직이다, 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범위의 첫 열에서 검색값을 찾아서 지정된 열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찾는 것이다. 이제 설명이 어려운데 예시를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은 일단 첫 번째 수직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수직. 자, 첫 번째 열이죠. 자, 첫 번째 열에서 일단 검색 값을 찾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인수가 검색 값이 되는데요. 20이라고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열, 첫 번째 수직에서 20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이 20이 반환되는 결과값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정된 열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만약 이게 첫 번째가 되니까 두 번째라면은 4를 찾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라면 5를 찾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라면 6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를 찾을 거냐, 5를 찾을 거냐, 6을 찾을 거냐 인수로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인수는 일단 범위가 들어갑니다.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열입니다.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거냐? 자, 2라고 들어갔네요. 자, 2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4라는 값이 이제 결과적으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은요. 옵션은 이제 두 가지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false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 0 값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 false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그러니까 20이라는 값을 찾잖아요. 그죠? 이 20이라는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false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만일 이 부분을 생략을 하잖아요. 그죠? 생략을 하거나 true 혹은 1이라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찾을 값보다 크지 않으면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 예시 한번 보십시오. 자, vlookup해서 60이라고 입력이 되었습니다.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되겠습니다. 항상 vlookup은 첫 번째 수직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찾게 됩니다. 얼마? 60이라는 값을 찾는데 60이라는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만일 false라고 옵션이 입력이 되었다면 이거 못 찾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옵션 부분이 생략이 되었죠. 자, 생략이 되었다는 것은 찾을 값보다 크지 않으면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작으면서 근접값을 찾는 거예요. 근접한 값을. 그럼 60보다 큰 값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작으면서 가장 가까운 값은 20이구나 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래서 하나, 둘, 두 번째니까 값인 4라는 값이 이렇게 반환이 되는 겁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D 두 번째에서 B 두 번째에서 D 여섯 번째 영역을 참조하여 자, B 두 번째에서 D 여섯 번째 영역에 자, 참조해서 C 여덟 번째 셀에 자, C 여덟 번째 셀 자, 여기에 있는 셀에 표시된 바코드에 대한 단가를 C 아홉 번째 셀에 표시하시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셀의 위치가 뭐죠? C 아홉 번째 셀에 있는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구하는데 바코드가 352. 자, 바코드가 이 범위에서 352 있죠. 그때 뭐예요? 단가를 이 값을 가지고 오란 뜻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찾고자 하는 값이 이 바코드를 일단 찾아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 단가에서 또 값을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수직으로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vlookup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인수값이 들어오는데, 자, 검색 값, 그 다음 범위, 열 옵션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검색 값은 뭡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죠? 뭐예요? 352잖아요. 352. 350을 일단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의 여덟 번째 값이 들어오는 겁니다. C의 여덟 번째 값. 그 다음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그죠? 자, 주어졌는데, 여기 달러 기호가 앞뒤로 붙었죠?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보기에서는 달러 기호가 다 붙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식을 정답으로 제가 표시를 한 거고요. 이 차이점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참조라든지 상대 참조의 개념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범위는 B의 두 번째부터 D의 여섯 번째 영역이다. 그 다음 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의 위치, 열이 어디입니까? 하나, 둘, 세 번째, 단가는 세 번째 열이 있잖아요. 그죠? 3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 옵션이 0으로 들어간 것은 정확하게 일치한 값. 그러니까 바코드 350이라는 이 값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이제 0값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찾게 되면은 1500이라는 값이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은 100% 이해를 해서 풀이하는 방식인데
일단 이게 수직 방식으로 찾는다는 것만 아시면은 H룩업은 답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다음 V룩업의 인수의 어떤 위치만 아셔도 검색 값, 그다음 범위. 자, 이 정도만 아셔도 이게 범위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죠? 틀렸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100%다 이해하면 좋겠지만은 어느 정도 감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 요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각 워크시트에서 채우기 핸들을 A 세 번째로 셀로 끌었을 때 A 세 번째 셀에 입력되는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하나의 값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밑으로 끌어내린 것이 아니죠. 이건 뭡니까?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여러 개의 셀을 동시에 선택을 해서 끌어내렸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셀하고 두 번째 셀의 어떤 상관관계, 그것을 생각을 해서 A 세 번째 셀의 값을 표시를 해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인 경우에는 차이값, 그러니까 12.8에서 13.8로 플러스 1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에도 어떻게 된다?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8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두 번째 셀이네요. A 두 번째 셀을 단순히 선택을 해서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동 채우기 핸들로 해서 쭉 끌어내리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복사입니다. 복사. 자, 동일한 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A하고 B하고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해서 끌어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숫자도 그 간격을 계산해서 만들어지듯이 문자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문자를 엑셀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C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고요. 그래서 문자인 경우에는, 숫자인 경우에는 차이값만큼 계산이 되지만은 문자인 경우에는 범위 설정에 포함된 값을 반복해서 입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내리게 되면 여기는 A, 그 다음 B, 그 다음 또 A, 그 다음 B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4번 A, B에서 B를 끌어내렸네요. 자, 이것은 B가 되겠죠. 숫자도 문자도 그냥 끌어내리게 해버리면은 복사가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표시 형식의 각 범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일반 서식에 대해 설명이 있습니다. 일반 서식은 각 자료형에 대한 특정 서식을 지정하는 데 사용된다. 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요, 셀 서식 나옵니다. 자, 일반 서식을 보시면은 여기 설명이 나와요. 자, 설명 보시면은 일반 셀 서식에서는 특정 서식을 지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은요, 서식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잘못 설명하고 있죠. 특정 서식을 지정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숫자, 자, 숫자 들어가게 되면은, 자, 숫자에서 일반적인 숫자를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기 뭐 일반적인, 여기 보면 아래쪽 설명 나오죠. 숫자 서식은 일반적인 숫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천 단위마다 쉼표를 이렇게 또 넣을 수도 있고요. 자, 회계 서식. 자, 회계 서식 보시면은, 자, 통화 기호와 소수점에 맞추어 열이 정렬됩니다. 이게 통화 기호를 넣을 수도 있고, 자, 통화 기호 넣어서 확인 눌러서 이렇게 정렬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서식. 자, 기타 서식 하면요, 뭐 우편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4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다음 중 추세선을 사용할 수 있는 차트 종류는, 자, 추세선이 무엇인지 먼저 아셔야겠죠. 자, 추세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각 학생에 대한 점수가 이렇게 차트로 꺾은 선 형태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값들의 추세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세선을 만들게 되면은 값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차트라든지, 자, 그런 데서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추세선이라는 것은 특정한 데이터 계열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표시되는 선이에요. 실제 데이터의 값이 아니라 추세를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추세선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차트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복잡한 차트는 안 됩니다. 복잡한 차트는 안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3차원, 방사형, 원형, 도넛형, 표면형 이런 차트들은 추세선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추세선을 만들어 볼게요. 자, 레이아웃에 가서,
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추세선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런데 차트가 지금 꺾은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3차원으로 한번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세로 막대형으로 해서 3차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차원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이 지워지죠. 없어졌어요. 그리고 추세선을 만들려고 해도 비활성화됩니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과 같은 복잡한 것들 있죠. 복잡한 차트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산형 있죠. 자, 분산형. 이런 것들은 자, 추세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분산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아래에 피벗 테이블과 이를 활용한 데이터 추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피벗 테이블 나오면 여러분들 복잡하다. 나오는 용어들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람 이름이 있죠. 사람 이름이 있고요. 이제 학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공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죠. 점수가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토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사람에 대한 전공은 경영학과가 될 거고, 그때 토익 점수는 880점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 피벗 테이블의 결과를 보시고요. 원본 데이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자, 한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번에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열 총합계 표시가 해제되었다. 자, 열 총합계 표시가 해제되었다. 자,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열 총합계 표시가 해제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열은 어디입니까? 자, 이것은 행 방향이죠. 이건 열 방향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경영학과에 대한 이 점수들에 대한 총합계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열 총합계는 표시가 되어 있지 해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요.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총합계가 행으로도 총합계가 만들어지고요. 열로도 총합계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총합계는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없애는 방법은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행 총합계 표시, 열 총합계 표시가 있죠. 이 체크를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해제하고 싶다. 이것을 표시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이것은 행에 대한 총합계가 되기 때문에 행 총합계 표시를 체크를 해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해제를 해주면은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이 아니고요. 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번 총합계는 토익 점수에 대한 평균. 자, 여기 보면 평균 되어 있죠. 맞는 설명이고요. 자, 행 레이블 영역, 열 레이블 영역, 그리고 값 영역에 각각 하나의 필드가 표시되어 있다. 자, 조금 전 원본 데이터를 생각할 수 있다라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행 레이블은 뭡니까? 이름이 되겠죠. 자, 행 레이블은 이름. 자, 그 다음 열 레이블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학과죠. 전공. 열 레이블이 될 거고요. 그때 값 영역. 이 값은 뭡니까? 토익 점수잖아요. 그죠? 토익 점수. 됐습니까? 그래서 토익 점수는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설명이죠. 각각 하나의 필드가 표시가 된 거 맞고요. 자, 4번 행 레이블 필드를 이용하면, 자, 행 레이블 필드 여기 있습니다. 자, 성이 김씨인 사람에 대한 자료만 추출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필터링 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있죠. 자, 이 버튼 클릭하면은 여기 있는 이 행 레이블의 이 값들을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 할 수 있는데 다양하게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레이블 필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레이블 필터가 보여지는데요. 거기서 뭐 같으냐 같지 않음 혹은 시작 문자라는 것이 또 메뉴가 있습니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 문자, 김으로 시작하는, 김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김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또 추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설명이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차트의 계열 순서를 변경할 때 선택해야 할 바로가기 메뉴는 자,
자, 계열의 순서. 일단 계열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법내 있죠. 법내에 국어, 영어, 수학 나와 있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데이터 계열이에요.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계열의 순서를 변경을 한다라고 그 말이, 다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법내 순서를 변경한다.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내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은요, 마우스 클릭해서 그냥 그대로 이제 드래그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원본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창에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자, 그림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은 데이터 선택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선택에서, 자, 지금 국어, 영어, 수학, 그 법내 항목이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이죠. 그럼 영어를 위쪽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올리면 영어가 위쪽으로 지금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바로하기 메뉴는 데이터 선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창 나누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창 나누기 기능 어떨 때 이용합니까? 아래쪽 그림처럼 이렇게 나눌 때 이용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다 같습니다. 화면이 동일해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데이터 양이 상당히 많을 때, 자, 시트 하나가 있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하고 뭐 비교해서 본다든지 하려니까 어렵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쭉 나눠서 이제 여기서 하나의 시트를 다 위치를 이동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제일 왼쪽 위에 있는 부분, 여기는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부분, 이렇게 서로 바로 한 개의 화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 나누기는 데이터 양이 많아 필요한 데이터를 한 화면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서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기능이다. 개념은 이해를 하시겠죠? 자, 화면에 표시되는 창 나누기 형태는 인쇄 시에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창 나누기라는 것은 이제 편리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화면에서 보여주는 그런 설정 상태가 되는 것이지 인쇄하고는 무관하고요. 자, 2번 셀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 수직, 수평 분할이 가능하다. 자, 창 나누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가로로 데이터가 많고요. 또 세로로 또 데이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 제일 끝에 있는 데이터들, 뭐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지는 데이터를 한 화면에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창 나누기를 실행을 하는 것이죠. 자, 보기에 가시면 나누기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현재 선택된 셀의 왼쪽 상단을 기준해서 이렇게 이제 분할선이 만들어집니다. 만일 이제 이 데이터하고 제일 끝에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하고 이렇게 또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창 나누기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로 세로로 해서 수직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여기서 두고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수직으로 나누고 싶다. 뭐 이렇게 또 나누면은 또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분할이 되죠. 그래서 수평 수직, 뭐 또 수평 수직 되고 수평과 수직 따로따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죠. 셀 포인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창 나누기를 수행하여 나누기 한 각각의 구역의 확대 축소 비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확대 축소 비율은 전체 모두 적용이 같이 됩니다. 별도로 따로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나누기를 취소하려면 창을 나누고 있는 분할 줄을 아무 곳이나 2번 클릭을 한다. 자, 나누기를 취소하려면은 이 부분은 클릭을 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내가 수직이냐 수평이냐 선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선만 또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전체적인 내용을 아셔야만 문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페이지 설정이라는 것은 좀 중요합니다. 다른 그 워드 프로세서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A4라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작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엑셀에서는요,
워크시트가 단위가 되잖아요. 워크시트. 근데 워크시트가 A4 사이즈하고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페이지를 제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작업을 하고요. 인쇄를 바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피스 단추 눌러서 인쇄 가서 인쇄 누르면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인쇄가 안 될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엑셀은 워크시트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쇄 미리 보기를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쇄 미리 보기. 자, 인쇄 미리 보기는 오피스 단추에 인쇄에서 인쇄 미리 보기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오피스 단추는 이거죠. 이게 오피스 단추가 되고요. 이거 클릭을 해서 인쇄 있습니다. 자, 인쇄에서 인쇄 누르면 인쇄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 누르면은 현재 작업한 내용을 화면에서 바로 인쇄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을 어디서 하냐면은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 그룹의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여기 버튼 있죠. 요거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하면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각각의 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페이지 탭이 있습니다. 페이지 탭에 보시면은 용지의 방향과 배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로, 가로 설정 가능하고 확대, 축소, 배율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0%는 그대로 출력되는 거죠. 그대로 출력되는 거고, 축소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율은 10%에서 400%, 400%라면 4배죠. 4배로 더 크게 확대해서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율 숫자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동 맞춤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자동 맞춤을 선택을 하면요. 몇 장으로 출력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을 그걸 페이지로 해서 몇 페이지로 출력할 거냐라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일 한 페이지에 출력을 하고 싶다. 작업한 양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거 그대로 출력하면 4장으로 많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4장으로 출력하기 싫어요. 딱 맞춰서 자동으로 맞춰서 4장으로 한 장으로 출력하고 싶어요. 그때는 1, 너비 1, 높이 1 이런 식으로 해서 1, 1로 설정을 하면요. 그 모든 내용들이 한 페이지에 출력이 됩니다. 자,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 확대 축소 배율의 100%, 이게 100%로 지정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출력 내용에 따라 여러 장이 이제 출력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데이터의 양이 적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의 양이 많아요. 많을 때는 100%로 설정을 하면요. 여러 장이 출력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현재 데이터가 많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워크시트에 입력이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확대 축소 배율이 100%로 되어 있잖아요. 100%로 되어 있으면은 원래 그 사이즈대로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페이지 수가 표시가 되어 있죠. 4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페이지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 그 다음 아래쪽 내려보시면은 세 번째 페이지, 자,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100%로 선택하게 되면은, 있는 그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 장이 출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동 맞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 1. 자,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한번 여기서 바로 클릭을 해서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이 1페이지 중에 1페이지죠. 1페이지 중에 1페이지. 그 데이터들이 작지만은, 축소가 되지만은, 한 페이지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백 탭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백 설정하는 거예요. 자, 위쪽, 아래쪽, 왼쪽, 이런 식으로 여백 얼만큼 줄 건지 설정을 하는 거고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페이지 가운데 맞춤. 자, 글자도 가운데 정렬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이것을 이 내용의 위치를 어디에 위치에서 둘 거냐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4 사이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출력할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근데 왼쪽 상단에 딱 이렇게 붙으면 보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를 체크하게 되면 이 내용이 가운데로 이렇게, 자,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인쇄가 되는 겁니다. 세로 하게 되면 이 가운데로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체크하면은 출력할 내용이 딱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되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하고 바닥글의 개념은 아시죠? 이게 문서에 내용이 있으면 위쪽에 항상 고정되어서 나오는 것이 머리글, 아래쪽 나오는 것이 바닥글이 되는 겁니다. 자, 머리글하고 바닥글의 이제 편집. 자, 편집 버튼 눌러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편집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내용을 머리글과 바닥글로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 가능한 내용에 텍스트, 단순한 문자, 그리고 날짜, 뭐 시간, 그림도 넣을 수 있고, 페이지 번호, 전체 페이지 수, 파일의 경로, 자, 이 파일의 경로, 파일 이름, 시트 이름,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리글과 바닥글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여백의 맞추기. 자, 페이지 여백의 맞추기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여백의 맞추기. 자, 이것을 체크하면은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머리글 또는 바닥글 여백이 확보가 된다. 말 그대로 페이지의 여백에 맞춰서 머리글하고 바닥글의 어떤 그 여백이 이제 확보가 된다. 자, 그런 기능이다. 자, 기본적으로 체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시트 탭에 보시면은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영역. 여러분들이 작업한 이제 내용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는데 인쇄하고 싶은 것은 요 부분만 인쇄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자, 인쇄 제목. 자, 인쇄 제목에서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인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인쇄를 이렇게 하면요. 이 윗부분, 보통 이 윗부분에 만약 표로 만든다라면은 뭐 이름, 주소, 연락처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항목의 이름이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 데이터가 이렇게 행으로 쭉 입력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게 내용이 많아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잘려서 한 장, 두 장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에 자, 이 항목의 이름도 항상 고정적으로 출력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레코드, 그냥 데이터만 이렇게 두 번째 장에 표시가 되면은 항목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분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럴 경우에 반복할 행으로 이것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반복할 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각 페이지마다 제목으로 항상 이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떨 때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자, 눈금선은요. 워크시트에 보면은 셀과 셀이 이렇게 눈금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출력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인쇄는 테두리와 차트, 도형, 그림 등 그래픽 요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순수 텍스트만 간단하게 출력을 할 때, 빠르게 인쇄를 할 때, 자, 이런 그래픽 요소는 빠지는 거예요. 도형도 빠지고 그림도 빠집니다. 자, 행열 머리글. 자, 행은 우리 워크시트에 보면은 첫 번째 행은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A, B, C, D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의 머리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출력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순서. 자, 페이지 순서를 행 우선, 열 우선. 자, 이거 설명 잘 들으십시오. 자, 행 우선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것이 행 우선입니다. 자, 이게 왜 행 우선이냐 하면은 자, 출력할 양이 이만큼이고요. 자, 이것을 출력을 하려니까 한 장에 다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1페이지.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이게 2페이지 영역, 3페이지 영역, 4페이지 영역이에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되면 이건 행 우선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페이지가. 왜냐면은 보세요. 데이터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행으로 보십시오. 이게 1행, 2행, 3, 4, 5, 6, 7, 8, 9라고 볼게요. 자, 1행에 있는 데이터 2행, 3행, 4행, 5행까지 출력했어요. 이게 한 페이지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행을 우선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 6번째 행을 출력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출력하면 안 되죠? 이거 출력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행을 먼저 다 출력을 하고 근데 행을 출력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까지 한 장에 다 출력이 안 되죠. 양이 많으면은. 출력하고 난 뒤에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열들이 되겠죠. 이것들을 또 출력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행을 우선해서 1행, 2행에서 행으로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은 출력할 수 있을 만큼의 양만큼은 무조건 다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출력되는 것이
행우선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요, 1번하고 2번은 다 말씀을 드렸고, 3번에 시작 페이지 번호 옵션을 이용하여 인쇄할 페이지에 시작 페이지 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시작 페이지 번호라는 것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탭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설치된 여러 대의 프린터 중에서 인쇄할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인쇄할 프린터를 선택하는 것은 인쇄 대화 상자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페이지를 인쇄를 한다. 그러면 오피스 단추 눌러서 인쇄에서 인쇄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인쇄 대화 상자에서 여러 대의 프린터가 있다면 여기서 프린터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쇄 대화 상자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